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두 분 보니까 저희 셋 다 표정도 좀 좋고 옷 톤도 좀 비슷하고 저희가 함께한 지가 지금 반년이 좀 넘었는데 허니문 기간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의견 좀 일치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비도 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화사하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좀 받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 우리 좀 국회는 허니문 기간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추경 협상에 관해서는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먼저 추경 협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자,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서 절차에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증가가 우려되면서 졸속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 쿠폰 13조 원을 포함한 30조 규모의 추경안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혜 의원부터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내렸죠. 그래서 가문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가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우산도 쓰고 장화도 쓰신 분들도 많고 교통체증도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에 내리는 물이 아깝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고요. 사실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힘드시고요. 모두가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G7 회의가 우리가 1박 4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서 1박 4일인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 추경에 관한 것들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가 채무 같은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49%입니다. 그렇다면 OECD 평균이 81%인데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는 국가 채무를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추경을 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회복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보면 대출의 형태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뭐 채무를 탕감하거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정말 민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서 이제 의결까지 다 된 상황이라서 이제 다음 주 초에 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심의 의결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야당이 지금 문제 삼는 그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어이 결국에는 전 국민 2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네요. 네.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편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 국민한테 돈을 풀어서 이게 경제가 살아날지 정말 미지수라고 보이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때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코로나 지원금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비 증대 효과가 0.2에서 3 정도에 불과했다고 KDI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100만 원 받았는데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나머지 80만 원은 그냥 돈을 푸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금리 상승이나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죠. 또 대한경제경영학회지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분석해 보니까 지원금 받으면 그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그 다음엔 또 오히려 또 소비가 줄어들어서 또 소비 진작 효과 또 소상공인 지원 효과 역시 미미했던 것으로 어쨌든 보고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막대한 그 재원에 비해서 지금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국가 채무가 600조가 안 됐었는데 1,000조 넘어섰죠. 그 정권 기간 내에. 사실 시즌2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사실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때 결국에 그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민생 경제가 추락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정권이 무너졌던 그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출범 즉시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에게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혹시나 내년 선거 때까지 이어져서 매표 행위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안이 의결은 됐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는 상임위 구성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법사위원장 등의 자리를 요구한 반면에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가 추경 처리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떤 결론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김혜란 전 대변인.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넘겨주면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자리까지 다 민주당에 넘기겠다고 그 위원장 세 분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네. 사실 거의 읍소 수준입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이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국회는 2004년에 그때부터 제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계속 관행이었다가 21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둘 다 차지하게 되었죠. 또 작년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도 많은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이 결국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 다 가져갔습니다. 네. 네. 그때와 지금 또 사실 상황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107석의 소수 야당이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르르면 사실 0석인 거나 107석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꼭 우리 당이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너무 한 당이 입법 독주를 하게 될 경우에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 그나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통과한 그 법안에 네. 대해서 체계라든지 자꾸 심사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그래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 민주적인 그 구성에도 이게 더 적합하다고 보이고, 네, 이게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딱 그 새 정부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구성 그리고 협치 그리고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양보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출이 된 것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선거가 있었고요. 작년에 22대 국회가 개원할 때 합의했던 상임위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작년에 그 국회의원 의석수와 지금의 의석수가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개원했을 때 시작한 22대 국회의 그 소속의 상임위의 룰을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인 거죠. 의회는 의회대로 해 나가야 할 것들을 하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정부가 해 나가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꾼다?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2일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해도 정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분들을 정말 당선이 되자마자 만나셨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오찬 회동까지 지금 갖자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야당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네, 예상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23일에 원내 수석 간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살기 괴로운데 지금 이 추경 얘기를 듣고도 어느 정도 약간 숨통이 트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지체가 된다면 그 지체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실망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과감하게 합의를 하고 이런 타이밍 맞게 적절하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이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지금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어서 재산 형성, 압박 찬스, 하기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박준태 의원이 김민석 방지법까지 발의를 했네요.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인데 여기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어렵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정은혜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가 공적 검증의 이름을 빌린 어떤 사적 모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장에 사실은 이런 말을 올리기도 어렵지만 이혼을 했던 이제 전 부인분까지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건데 네. 정말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사생활까지도 낱낱이 이렇게 좀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아빠 찬스입니다. 분명히 그 교수가 그 해당 지금 인턴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인턴을 했을 때에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인턴을 했냐라는 네.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지도 교수가 이메일을 또 썼죠. 그래서 당시에 나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고등학생까지 해서 인턴을 했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정치인인 것도 이번 이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빠 찬스 분명히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 재산이 19살인데 7억이라고 합니다. 현금 7억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 건지 저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아, 청문회를 하려고요? 네, 약간 네. 유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네네. 정치인에게는 투명한 재산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논란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은 소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칭화대 관련해서 도대체 학교를 어떻게 다녔냐, 어떻게 졸업을 했냐라고 했는데 정말 저도 이런 표현을 하면 그런가요? 정말 괴물처럼 공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출입국 기록, 그 비행기 항공 기록을 또 제출하셨죠. 그렇기 네. 때문에 칭화대도 제가 홈페이지 가서 들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실제로 11개월 과정이고요. 2학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2학기 만에 출석을 제대로 했고 성실하게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총리로서의 저는 어떤 능력 검증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저는 지금 능력적인 부분, 총리로서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고 개인의 신상 털기, 인신 모독, 그런 사적 모욕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국민의힘에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청문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문회라는 이 공적인 다리를 이용해서 사적인 모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 후보자 측에서는 모든 걸 내가 낱낱이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그 인사청문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97건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단 2건만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방지법 이렇게 해서 자료 네. 제출에 대한 의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그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이거 굉장히 그 워딩 자체로 자극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뽑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 상태, 채무 상태에 비추어서 지금 본인이 번 돈하고 지출한 돈 명백하게 아이들 학자금이라든지 기부금 이런 걸로 지출한 돈, 추징금으로 낸 돈하고 차이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 6억의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돈을 받아서 썼는지에 대한 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이혼한 전 부인이 아이의 교육비를 다 담당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후보자 도덕성과 관계된 부분은 이제 비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공직 후보자 6명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런 의혹, 또 아빠 찬스 의혹이었습니다. 이게 해명이 안 되면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기 힘들고 이걸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감추고 싶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그걸 이번에 들어서 갑자기 비공개로 바꾼다는 것은 민주당이 본인들한테 불리하거나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거침없이 이제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인데 입법권자, 즉 다수당 상황에 따라서 입법의 필요성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북 안보관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서 회의 취소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민주당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검증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 또 여쭤볼까요?
예, 검증해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네.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그 부분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이 사실상 된 상황에서 그 이전 그 민주당 정권에서 햇볕 정책 이런 네. 걸로 크게 일조했었던 지금 이분이 국정원장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에게 과연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뭐 전작권 전환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핵 보유국인 북한에 대해서 전쟁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네. 지금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그 뭐 작전 뭐 군 사령관이 한국인일 경우 또 부사령관이 미국인일 경우에 지금 그런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 생각하고 반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필요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뭐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이종석 씨가 자기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이번에 청문회 때 말했어요. 네. 뭐 같이 활동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뭐 같이 활동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2023년 3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전 부지사와 안지 20년 가까이 됐다. 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울 권한이나 영향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줬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네. 예, 그 더 유리한 증언을 해준 거죠. 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4년 전에는 실용주의적 정치 성향의 CEO 자질도 겸비했다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유영하 의원이 우리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독재자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독재자 맞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왜 예전에 뭐 거짓말을 했냐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냐 이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국정원장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업무의 내용에 대한 숙지, 향후 업무 그 수행의 방향성을 또 다짐받는 환기하고 다짐받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더 검증의 필요성이 지금 사실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네. 굳이 정치 공세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네, 네. 더 진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제가 네. 좀 충격받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70만 원 넘게 냈는데 네. 그중에 스쿨존 속도 위반이 6건이에요. 그렇죠. 5년간 16차례나 도로교통법 위반이 됐었다는 그런 네. 보도가 있었죠. 근데 그중에서 스쿨존 속도 위반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이걸 네. 6번 했다는 거는 사실은 상습적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에서도 그런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겠다는 인사청문회법 이런 거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네. 이 부분 국민 앞에서 본인이 부끄러워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재발 방지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뭐 그런 법 개정은 네네.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김혜란 싶습니다. 대변인께서 조목조목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대북관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다짐받는 자리도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스쿨존 등의 이 교통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거를 인정을 한다는 건지 저는 조금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실제로 이종석 후보자는 대북에 관해서 굉장히 식견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햇볕 정책의 계승자로서 또 실용 외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안보 자체는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이어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색깔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빨갱이 딱지를 붙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다른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분에게 어떤 딱지를 붙여서 그런 좀 청문회 통과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교 부분이라든지 대북 관련해서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정보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수년간 수십 년간 쌓여온 뭐 네트워크나 뭐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 뭐 총리 인준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어서 임명을 바로 뭐 통과를 해줬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가 그래도 초반에 운영을 하기에 쉽게 네네. 그리고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통과를 했던 건데 당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김행장에서 회의를 4번 참석하고 20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네네, 있고요.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엑소모빌, AT&T 같은 해외 기업에서 6억을 받았고요. 주미대사 시절에는 부인의 개인 전시회를 대사관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슨 FTA 실무자 시절에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에서 장모님께서 뭐 한 50억 원의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처음에 초발하고 그 초반에 일어날 수 있는 국정 동력, 그다음에 총리 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뭐 인트로에 말씀하셨죠.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켜보자, 믿어보자. 사실은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국민이 심판하고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초반부터 이렇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전문성과 경륜을 정말 무시한 채 이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이런 특히 외교에 관련된 그리고 또 대북 관계와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실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 총리 후보자, 우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좀 네네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기 이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그 국정원장의 후보자의 대북관 그리고 안보에 대한 가치관은 그 직이 요구하는 당연히 능력과 자질인 것이지 절대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기억하는 모든 그 시기에서 대공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뭐 조사권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이준석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관 뭐 너무나 중요한 지금 우리가 검증해야 될 그 요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사실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국정원을 사유화하기도 했고요. 국내 정치의 개입 정황까지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로 잘못된 외교관을 판단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국정원장이 되는 사람은 2가지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진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2 가치에 저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적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흘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에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방통위가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오늘 검찰에선 수사, 기소 분리 등 대통령 공약 분석이 미흡하다고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국정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번에 김혜란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며칠째 공직사회 기강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검찰에서 그 중단시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 기소 분리 등의 공약 분석이 미흡하다.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서 중단시켰다라는 취지예요. 네. 근데 사실 좀 억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 사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그 헌법기관이 업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본인 자기 그 자신 그 기관이 해체되어 마땅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처럼 공소청, 중수청 또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하자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중분해되는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고를 한다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그 기관의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걸 요구하기가 사실 기대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검찰 해체 사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사 기소 분리 같은 걸 멀쩡히 있는 그 검찰을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네. 사실은 기존에 완결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좀 보존하고 검찰의 뛰어난 수사 역량 이런 것도 활용하고 이런 취지에서
오히려 지금 독단적이고 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막기 위한 장치만 좀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사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개개의 검사가 본인의 그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위에서 상부 기관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배당을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검찰총장이 직접 자기 사건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처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는 지금 현재 그 취지 때문에 오히려 일어나는 일이지 검찰 자체를 이렇게 공중분해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수사를 정말 잘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지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네. 하지만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은혜 의원. 네, 저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배당받은 상임위가 산자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산자위의 업무 보고를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당선이 되고 나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 있었던 일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사실은 시기상으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과거까지 있었던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공약들에 대한 비전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다 저는 지금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약을 아예 뺀 자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공약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했던 부분인데 아예 그 부분을 뺐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유지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공약의 후퇴이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자체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시 이 보고를 중단했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무슨 뭐 구두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약의 실천 여부를 어떻게 보면 검증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개혁, 준비된 공약 이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좀 많은 저는 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심저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